빚을 탕감해 줄 테니 한국을 쫓아내라. 프랑스와 미국의 협박에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국가부도 위기냐, 한국과의 의리냐. 하지만 대통령실 문을 열고 들어온 흙투성이 소녀의 한마디가 역사를 바꿨습니다. 결국 마다가스카르는 100년 종주국 프랑스를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제국주의의 종말이자 한국 시대의 개막이다. 서방 언론들이 대서특필한 한국의 위대한 외교 승리, 어떻게 작은 나라가 강대국을 무릎 꿇렸는지 확인해 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처음에 이 보고서가 가짜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한국 정부가 단체로 미쳐버린 줄 알았죠. 여기는 마다가스카르의 안모프 대지입니다. 이 붉은 흙 아래에는 무려 1000만 톤, 돈으로 환산하면 수천조 원이 넘는 최고급 피토류가 잠들어 있습니다. 그냥 파내기만 하면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을 독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곳 개발권을 따내고서 내민 계획서가 뭔지 아십니까? 채굴이 아니었습니다. 경작이었습니다. 예, 농사 말입니다. 낮 기온 50도의 소금 사막에서 피토류를 깔고 앉아 상추를 심겠다는 겁니다. 프랑스, 중국, 미국 전 세계 지질학자들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한국이 드디어 미쳤다며 글로벌 호구가 됐다며 조롱했죠. 제 이름은 토마스 마이어. 40년 경력의 국제자원 리스크 분석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제 경력을 걸고 참여합니다. 그때 우리는 웃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한국은 농사를 지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사막 한가운데서 보여준 건 인류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사건의 무대인 안모프 대지는 지질학적으로 저주받은 땅입니다. 토양 염분 농도가 바닷물의 3배, 풀 한 폭이 박테리아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죠. 현지인들조차 악마의 혓바닥이라 부르며 침조차 뱉지 않는 곳입니다. 중국은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뿌렸고 프랑스는 군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고작 99년 토지 임대 및 경작권을 헐값에 샀습니다. 저는 런던의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들 반응이 똑같았죠. 한국이 사기를 당했다. 피토류 위에 텐트 치고 콩나물이라도 키울 셈인가? 마치 금광 위에 앉아서 텃밭을 가꾸겠다는 꼴이니 비웃음을 사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찜찜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은 계산이 빠르고 생존 본능이 지독한 나라입니다. 그런 그들이 수조 원의 채굴권을 포기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황무지에 겁겁대기만 샀다. 여기엔 분명 우리가 모르는 트릭이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짐을 쌌습니다. 서류 쪼가리로는 답이 안 나왔으니까요.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에서 헬기를 타고 남쪽으로 3시간. 창밖은 갈수록 붉고 황량해졌습니다. 생명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지옥이 펼쳐졌죠. 그때였습니다. 헬기 조종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사님, 2시 방향. 저게 뭡니까? 저는 무심코 망원경을 들었다가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보고서에 적힌 좌표, 그 붉은 지옥의 한가운데에 말도 안 되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농장도 광산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SF 영화에서나 보던 거대한 은색돔, 수백 개의 돔이 기하학적인 패턴으로 사막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돔 사이로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사막에서 강이 흐르고 있었다고요. 더 충격적인 건 제 손에 들린 계측기였습니다. 안모프 상공에 진입하자마자 방사능도 지열도 아닌 기이한 수치가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이게 뭐야? 습도 60%, 지표면 온도 24도, 바깥은 50도가 넘는 열사의 사막인데 저 구역만 마치 한국의 가을 날씨처럼 쾌적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그 순간 헬기가 휘청거렸습니다. 박사님, 착륙이 어렵습니다. 아래에서 상승 기류가 너무 강합니다. 마치 땅이 숨을 쉬는 것 같습니다. 땅이 숨을 쉰다고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저 밑에서 무슨 짓을 벌인 걸까요? 단순히 히토류를 캐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죽음의 땅 자체를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헬기가 겨우 착륙장에 내려앉았을 때 멀리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흙먼지 묻은 작업복 차림의 동양인 남자. 그가 바로 전 세계를 경악시킨 프로젝트의 총책임자 박도진 디렉터였습니다. 그는 헬기에서 내린 저를 보고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물 한 잔을 건네며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첫마디를 던졌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마이어 박사님. 오신 김에 이것 좀 드셔보시죠. 박도진 디렉터가 건넨 건 평범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투명한 유리병 안의 물은 놀랍게도 이 죽음의 사막, 소금기 가득한 땅에서 뽑아 올린 순수한 식수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병을 들여다보는 사이 헬기의 프로펠러가 완전히 멈췄고 굉음도 잦아들었습니다. 그러자 세상은 무거운 침묵과 함께 숨막히는 열기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지옥 같은 열풍이 제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코 속 점막이 바짝 마르고 입안에서는 비릿한 쇠 맛과 짠맛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혹한 땅 바로 안모프 대지였습니다. 저는 손수건으로 연신 흐르는 땀을 닦아내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온통 붉은색뿐이었습니다.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붉은 흙과 날카로운 바위들. 마치 화성에 홀로 버려진다면 이런 느낌일까 싶을 정도로 압도적인 고립감이 밀려왔습니다. 박도진 디렉터는 쭈그리고 앉아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인기척을 냈지만 그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고 있는 것은 붉은 흙이었습니다. 그는 흙을 한 줌 쥐어서 손가락으로 비벼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심지어 혀끝을 대어 맛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흙맛이 아주 답니다. 그가 툭 던진 첫마디였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염분 농도가 바닷물의 3배인 이 땅의 흙이 달다니요. 미치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가 천천히 일어나 흙 묻은 손을 털며 제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악수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쏘아붙였습니다. 박 디렉터, 농담은 그쯤 합시다. 저는 런던에서 이곳까지 휴양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이거 전부 위장막이죠. 히토류 채굴 장비는 어디에 숨겼습니까? 저 거대한 돔 안에 숨겨둔 겁니까? 제 날선 질문에도 그는 웃을 뿐이었습니다. 박사님은 의심이 많으시군요. 백문이 불여의견이라 했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죠. 우리가 숨겨둔 게 무엇인지. 그는 저를 이끌고 캠프 중앙에 위치한 가장 큰 돔으로 향했습니다. 돔 입구에 다가갈수록 웅웅거리는 낮은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 안에는 분명 최첨단 채굴용 드릴이나 거대한 굴착기가 있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에어록이 열리고 돔 내부로 들어선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 펼쳐진 광경은 제 40년 지질학 인생의 상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굉음을 내는 중장비가 없었습니다. 대신 은색으로 빛나는 얼음 팔뚝만한 캡슐 수천 개가 오와 열을 맞춰 땅에 촘촘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캡슐마다 연결된 투명한 튜브를 통해 초록색 액체가 맥박처럼 뛰며 땅 속으로 주입되고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마치 거대한 척추뼈처럼 생긴 기둥들이 솟아 있었는데 그 표면에는 물방울이 맺혀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이게 다 뭡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도진 디렉터가 캡슐 하나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생물 배양 캡슐입니다. 이 땅은 죽은 게 아닙니다, 박사님. 단지 잠들어 있을 뿐이죠. 염분이 너무 높아서 숨을 못 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땅에게 인공호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수 배양된 미생물을 주입해서 염분을 분해하고 토양의 질소를 고정시키는 작업이죠.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고작 그겁니다. 미생물요. 그리고 저 기둥들은 뭡니까? 수직형 집수 장치입니다. 사막의 공기 중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분이 떠다닙니다. 저 장치는 공기 중에 물 분자를 포집해서 100% 순수한 물로 바꾼 뒤 땅으로 흘려보냅니다. 저는 참았던 화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박 디렉터, 지금 제정신입니까? 여기 매장된 히토류가 얼마인지 아시죠? 1000만 톤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수천조 원이라고요. 그 엄청난 보물을 발밑에 두고 고작 흙장난이나 하고 있다는 겁니까? 프랑스는 해병대를 보내고 중국은 군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기서 미생물이나 키우고 있다고요. 박도진 디렉터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이어 박사님, 우리는 흙장난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체질을 바꾸러 온 겁니다. 히토류를 캐내면 당장은 돈방석에 앉겠죠. 하지만 10년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구멍 뚫린 폐광과 오염된 지하수. 그리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만 남을 겁니다. 아프리카가 지난 100년 동안 서구 열강들에게 당해온 역사가 바로 그겁니다. 뽑아먹고 버리는 것.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캡슐 주변의 흙을 한 줌 쥐어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 흙을 보십시오. 겉은 말라 보이지만 속은 촉촉해지고 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세요. 비릿한 소금 냄새가 아니라 흙내음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히토류를 캐러 온 게 아닙니다. 히토류를 캐낼 사람을 살리러 온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서는 어떤 자원도 의미가 없습니다. 순간 뒤통수를 강하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자본주의 논리와 효율성만을 따지며 살아온 제게 그의 말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언어였습니다. 기업이 이윤을 포기하고 생존을 선택했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광기라기보다는 어떤 숭고한 신념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이성은 여전히 거부했습니다. 그건 몽상가들의 헛소리일 뿐이니까요. 말은 아주 감동적이군요,
박 디렉터.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당장 마실 물도 없는 곳에서 사람을 살린다고요. 이 캡슐 몇 개로 사막을 옥토로 바꾸겠다는 겁니까? 그게 가능하다면 왜 지난 수천 년 동안 아무도 못했을까요? 박도진 디렉터가 입을 열려는 찰나 밖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누구 없어요. 내 동생이 죽어가요. 그것은 어린 소녀의 절규였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멈추고 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한국인들이 말하는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제가 가진 모든 편견이 산산조각 나는 충격적인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돈 밖의 열기는 더욱 거세져 있었습니다. 자결하는 태양 아래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소년이 모래 바닥에 쓰러져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앙상한 갈비뼈가 드러난 가슴은 가쁘게 오르내렸고 입가에는 거품이 물려 있었죠. 그 옆에는 누나로 보이는 깡마른 소녀가 아이를 흔들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훗날 안모프에 잔 다르크로 불리게 될 소녀 라소아였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현장에 있는 외국인들의 반응은 뻔합니다. 물 한 병과 비스킷, 조각을 던져주고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사진을 몇 장 찍죠. 그리고 본국에 보고서를 보냅니다. 구호 물품 전달 완료. 저 역시 주머니를 뒤져 비상용 에너지바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박도진 디렉터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코드 블루, 의료팀 전원 집합, 당장. 그의 고함 소리에 캠프 전체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멀리서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왔습니다. 한국의료봉사팀 팀장 한소윤 씨였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도착하자마자 주저없이 뜨거운 모래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의식 확인해. 탈수 증세 심각해. 정맥 주사 준비하고 체온 낮춰야 해. 서둘러. 그녀의 손놀림은 야전 병원의 외과 의사처럼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아이의 팔에서 기적처럼 혈관을 찾아내 수액 바늘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물통을 열어 입고 있던 가운 소매를 적시더니 아이의 얼굴과 몸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라소아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외국인들이 자기 동생을 애워싸고 알 수 없는 도구들을 들이대니 공포를 느낀 겁니다. 한소윤 팀장이 그 낌새를 눈치채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게도 현지어인 말라가시 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통역사를 거치지 않은 투박하지만 따뜻한 억양에 직접 배운 언어였습니다. 괜찮아 아가. 무서워하지 마. 우리는 너희를 도우러 온 거야. 동생은 살 수 있어. 내가 약속할게. 그 목소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라소아의 떨림이 잦아들었습니다. 한참 후 수액이 들어가고 체온이 내려가자 아이의 호흡이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아이가 퀭한 눈을 뜨자 한소윤 팀장은 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더러운 흙먼지가 그녀의 하얀 가운을 엉망으로 만들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묘한 패배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박도진 디렉터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대단하군요. 하지만 박 디렉터, 이게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저 아이들은 오늘 살아났지만 내일이면 다시 굶주릴 겁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입니다. 차라리 식량 배급소를 만드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제 말에 한소윤 팀장이 아이를 안은 채 고개를 돌려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순해 보이는 인상과 달리 그녀의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박사님, 우리는 자선 사업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식량 배급소요? 네. 그러면 당장은 배를 채우겠죠. 하지만 그 다음엔요? 청생줄을 서서 남이 던져주는 빵을 기다리는 거지로 살게 놔둘 겁니까? 그녀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명찰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라소아의 낡은 옷깃에 정성스럽게 달아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묻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의 새로운 신분증입니다. 명찰에는 라소아라는 이름 밑에 현지어와 한글로 또렷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1기 예비 농업 전문가.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글자도 모를 것 같은 빈민가 소녀에게 전문가라니요. 농담이 지나치군요. 한 팀장. 이 아이들이 무슨 전문가가 됩니까? 박사님, 이 아이들은 거지가 아닙니다. 단지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우리는 빵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씨앗을 주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심고 키우는 법을 가르칠 겁니다. 이 아이는 훗날 거린이 아니라 이 땅을 살리는 농부가 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여기 온 진짜 이유입니다. 한소윤 팀장은 라소아의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라소아,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너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될 거야. 우리와 함께 이 땅을 초록색으로 만들어 보지 않을래? 라소아는 명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존중. 식량 좀 주세요가 아니라 함께 일하자는 제안.
소녀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이 하려는 것은 단순한 개발이나 원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자존감을 세워주고 스스로 일어설 힘을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동적인 순간도 잠시였습니다. 제가 차고 있던 위성 통신 단말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거든요. 본부에서 온 긴급 연락이었습니다. 마이어 박사, 내 말 들려? 당장 거기서 나와야 해. 지금 위성 사진에 끔찍한 게 찍혔어. 진정해. 무슨 일이야? 모래 폭풍이야. 그런데 그냥 폭풍이 아니라고. 50년 만에 발생하는 슈퍼 샌드스톰이야. 시속 160km의 돌풍이 그쪽으로 직진하고 있어. 내일 새벽이면 안모프 전체가 지도에서 지워질지도 몰라.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안모프의 모래 폭풍은 악명 높았습니다. 모래에 미세한 철광석 가루가 섞여 있어 건물을 샌드페이퍼처럼 갈아버리는 위력을 가지고 있었죠. 이미 프랑스 웨인 부대와 중국 건설팀은 장비를 챙겨 고지대로 대피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박도진 디렉터에게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박 디렉터, 비상입니다. 당장 철수해야 해요. 10시간 뒤면 여기가 생지옥이 됩니다. 저 돔이고 캡슐이고 다 박살날 거라고요. 그런데 박도진 디렉터의 반응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는 대피 명령을 내리기는커녕 하늘을 올려다보며 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오는군요. 예정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뭐라고요? 기다렸다고요? 다 죽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박사님, 우리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아니,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 바람이 우리를 도와줄 테니까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연재해를 기다렸다니요. 도대체 한국인들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집단으로 미치기라도 한 걸까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대지를 집어삼킬 듯한 굉음과 함께 지옥의 바람이 들이닥쳤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준비한 비장의 무기가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4시, 지평선 너머가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해가 떠오르는 붉은 빛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핏빛, 바로 모래폭풍의 전조였습니다. 공기는 무거워졌고 정전기가 일어 머리카락이 쭈뼛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는 마치 수천 대의 전차가 동시에 진격해 오는 듯한 웅장하고도 공포스러운 굉음이었습니다. 충돌 10분 전, 전원방호 벙커로 이동. 반복한다. 전원 벙커로. 캠프 내에 비상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저는 박도진 디렉터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박 디렉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하로 숨어야 합니다. 저 돔들이 버티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박 디렉터는 상황실 모니터 앞을 지키고 서서 무전기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두려움이 아닌 기이한 기대감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죠. 박사님, 잘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자연과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자연과 춤추는 방식입니다. 전 섹터, 에어로 넷 전개, 각도 45도, 장력 최대 유지, 에어로 넷 전개합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모래폭풍이 안모프 대지를 강타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프랑스 웨인 부대의 강철 통신탑이 엿가락처럼 휘어지고 중국팀의 컨테이너 박스가 종이장처럼 구겨져 하늘로 날아가는 모습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우리 돔도 산산조각이 날 것이라 확신했죠. 하지만 1분, 5분, 10분이 지나도 붕괴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슈. 그것은 바람이 찢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바람이 무언가에 걸러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눈을 뜨고 외부 카메라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팀이 설치한 그 은색 돔과 구조물들은 바람에 맞서 버티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갈대처럼 혹은 파도를 타는 서퍼처럼 유연하게 휘어지며 바람의 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특수형상 기억 합금으로 만들어진 프레임이 바람의 강도에 따라 모양을 바꾸며 충격을 흘려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마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박도진 디렉터가 모니터의 한 수치를 가리켰습니다. 박사님, 저 수치가 보이십니까? 수분 포집률. 저게 뭡니까? 지금 밖에서 불고 있는 저 미친 바람 속에 답이 있습니다. 안모프의 모래폭풍은 인도양에서 발원해 3000km를 날아옵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습기를 머금게 되죠. 사람들은 모래만 보고 도망치지만 우리는 모래 속에 숨겨진 물을 봅니다. 화면 속에서 거대한 그물망처럼 생긴 에어로 내지돔 위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노 섬유로 제작된 그물망 사이로 바람이 통과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던 미세한 물방울들이 그물에 달라붙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안개 낀 날 거미줄에 물방울이 맺히는 원리와 같았습니다. 탱크 수위 상승 중 현재 30%, 50%, 70% 돌파. 오퍼레이터의 외침이 들릴 때마다 상황실 안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에 환희가 번졌습니다. 밖에서는 세상이 멸망할 듯 바람이 울부짖고 있는데 안에서는 그 재앙을 생명수로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남들은 모든 것을 잃는 시간에 한국은 가장 귀한 물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역발상의 승리이자 기술이 도달할 수 있는 예술의 경지였습니다. 장장 12시간 동안 이어진 폭풍이 지나가고 거짓말처럼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벙커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의 풍경은 처참했습니다. 주변의 프랑스 진지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 텐트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캠프는 달랐습니다. 구조물들은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와 있었고 무엇보다 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붉은 먼지로 가득했던 공기는 비가 온 뒤처럼 상쾌했습니다. 박도진 디렉터가 젖은 땅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흙을 살폈습니다. 저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곳에 믿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박사님, 여기를 보십시오. 그가 가리킨 곳. 젖은 흙을 뚫고 아주 작고 여린 초록색 새싹 하나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염생 식물입니다. 소금기 있는 땅에서도 자랄 수 있게 한국에서 개량해 온 특수 품종이죠. 폭풍이 가져다준 물을 먹고 기적처럼 싹을 틔운 겁니다. 1000년 동안 죽어있던 땅.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아 악마의 혓바닥이라 불리던 이곳에서 생명이 태어난 겁니다. 뒤따라 나온 현지 직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살아있어! 땅이 살아있어! 나수아가 달려와 새싹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새싹을 어루만지며 오열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저주받은 자신들의 땅도 바뀔 수 있다는, 우리도 살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이 기적 같은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언덕 너머 프랑스 웨인부대 임시 지휘소. 망원경으로 한국 캠프를 감시하던 필리프 장군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장군님, 한국 놈들 진지가 멀쩡합니다. 아니, 땅이 젖어 있습니다. 저게 말이 됩니까? 부관의 보고에 필리프 장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저 퍼포먼스가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니라는 것을요. 본부의 타전에 암호명 블랙, 한국이 선을 넘었다고. 네? 겨우 풀 한 폭이 심은 것뿐입니다만. 멍청한 놈. 저건 풀이 아니야. 저건 무기다. 총보다 더 무서운 무기라고. 놈들이 지금 현지인들에게 희망이라는 마약을 뿌리고 있잖아. 이대로 두면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 프랑스를 버리고 한국을 선택할 거다. 그의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한국의 이 작은 새싹 하나가 거대한 태풍이 되어 강대국들의 발밑을 흔들게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모래 폭풍이 휩쓸고 간 다음 날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부터 한국 농장 입구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100km 떨어진 다른 지역 사람들까지 밤을 새워 걸어왔습니다. 소문이 바람보다 빨리 퍼진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사막에서 물을 만들었대. 거기 가면 굶어 죽지 않는데. 아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준대. 프랑스 광산에서 하루 1달러를 받으며 노예처럼 일하던 청년들이 곡괭이를 던져버리고 한국 농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입구는 인산인해를 이뤘지만 혼란스럽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직원들이 나와 질서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밀지 마세요. 모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줄을 서주세요. 채용 면접장은 여느 공사장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보통 외국 기업들은 현지인들의 근육을 만져보거나 치아 상태를 확인하며 마치 가축을 고르듯 인부를 뽑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면접관들은 달랐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가족은 몇 명이죠?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현지인들의 눈을 보고 대화했습니다. 노동력이 아니라 사람을 뽑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교육 시간이었습니다. 커다란 칠판 앞에 선 한국인 강사가 큼지막하게 한글로 빨리빨리라고 썼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한국인들의 급한 성격은 어쩔 수 없군. 여기서도 속도전을 강요하려는 건가? 하지만 강사의 설명은 제 예상을 뒤집었습니다. 여러분, 한국말에 빨리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은 서두르라는 뜻이지만 우리 농장에서는 다릅니다. 우리는 열정적으로라는 뜻으로 쓸 겁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빨리빨리, 꿈을 이루기 위해 빨리빨리,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빨리빨리, 알겠습니까? 현지 청년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그들에게 빨리는 채찍질을 피하기 위한 생존의 속도였지만 이제는 희망을 향해 달려가는 열정의 속도가 된 겁니다.
빨리빨리. 의금을 향해 빨리빨리. 교육장은 웃음과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고소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야외 식당에는 거대한 가마솥이 걸렸고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메뉴는 현지인들의 주식인 옥수수죽과 한국 농장에서 갓 수확한 채소로 담근 겉절이였습니다. 한소윤 팀장이 직접 배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국자를 들고 한 명 한 명에게 넉넉하게 음식을 담아주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부족하면 더 드립니다. 나소아가 식판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붉은 양념이 묻은 겉절이를 조심스럽게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처음 맛보는 매운맛에 눈이 휘둥그레졌다가 이내 아삭한 식감과 감칠맛에 황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매콤한데 시원해요. 정말 맛있어요.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밍밍한 옥수수죽에 매콤한 겉절이는 환상의 궁합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맛있다. 최고다라는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한소윤 팀장이 라소아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맛있니? 그게 한국의 맛이야. 맵지만 끝맛은 달지. 우리 인생처럼 말이야. 팀장님,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줘요? 프랑스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우리를 쫓아냈어요. 냄새 난다고요. 한소윤 팀장은 라소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는 식구라는 말이 있어. 같이 밥을 먹는 입이라는 뜻이야. 밥을 같이 먹으면 그때부터는 남이 아니라 가족인 거야. 우리는 이제 식구야. 식구, 가족. 라소아는 그 낯선 단어를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착취의 대상이 아닌 함께 밥을 먹는 가족.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들의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을 완전히 열어젖혔습니다. 그날 식당에서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피부색도 언어도 달랐지만 밥상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풍경이 누군가에게는 견딜 수 없는 분노였습니다. 언덕 위 프랑스군 지휘소. 필리프 장군은 텅 비어버린 자신들의 광산을 바라보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인부들이 모두 한국 농장으로 도망가 버려 기계가 멈춰버린 겁니다. 건방진 한국 놈들이 감히 내 인력을 빼돌려? 이건 명백한 영업방해다. 그는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장군님, 주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한국 쪽에 너무 우호적입니다. 무력을 썼다가는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론. 그따위 건 공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놈들이 기적을 믿는다고? 그렇다면 그 기적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보여주지. 그날 밤, 달조차 뜨지 않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각, 농장 외곽의 수로 시설 쪽으로 검은 그림자 몇 개가 은밀하게 접근했습니다. 중국 자본에 매수된 현지 갱단, 그리고 그 뒤를 봐주는 프랑스 정보요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로의 핵심 밸브에 무언가를 설치하고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쾅! 거대한 폭발음이 암모프의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리고 숙소에서 뛰쳐나온 사람들의 눈앞에 절망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애써 모은 생명수가 파괴된 수로를 통해 사막의 모래바닥으로 콸콸 쏟아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안 돼! 우리 물이! 라소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불길이 치솟는 수로 앞에서 박도진 디렉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단순한 테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을 쫓아내기 위한, 그리고 피어나는 희망을 짓밟기 위한 강대국들의 비열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어떤 기업도 이런 테러 위협 속에서 사업을 계속할 순 없어. 한국도 내일이면 짐을 싸겠지.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인들은 위기 앞에서 도망치는 민족이 아니라 위기 앞에서 더 단단하게 뭉치는 민족이라는 것을요. 날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암모프의 아침은 참혹했습니다. 파괴된 수로 주변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우리가 그토록 애지중지 모았던 생명수는 밤새 모래바닥으로 스며들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찢겨나간 파이프는 마치 잘려 나간 혈관처럼 흉측하게 입을 벌리고 있었죠. 현지 직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다시 절망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무슨... 프랑스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때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 3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도착했습니다. 지역 경찰서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뱃살을 출렁이며 거만하게 걸어왔습니다. 이미 갱단에게 뇌물을 받고 눈 감아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자였죠. 그는 파괴된 현장을 대충 훑어보더니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이거 참 안 됐구만. 테러라니. 박 디렉터, 범인은 우리가 천천히 수배해 볼 테니 걱정 마시오. 물론 수사비가 좀 필요하겠지만 말이오. 아, 그리고 배상금 청구하려면 서류가 복잡한데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고. 그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겁을 먹고 돈을 쥐어주거나 아니면 제풀에 지쳐 떠나기를 바라고 있었죠. 프랑스 정보국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침묵을 지키던 박도진 디렉터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경찰은 필요 없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경찰서장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제정신이요? 테러를 당했는데 경찰이 필요 없다니. 당신들끼리 해결하겠다는 거요? 네, 우리끼리 해결합니다. 당신들이 범인을 잡는 동안 우리 농작물은 다 말라 죽습니다. 우리는 범인을 잡으려는 게 아닙니다. 물기를 잡으려는 겁니다. 박 디렉터는 경찰서장을 등지고 모여든 수천 명의 현지 주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어젯밤 돈 몇 푼에 폭탄을 설치하고 도망친 갱단원들도 섞여 있었을 겁니다. 죄책감과 호기심으로 현장을 기웃거리고 있었겠죠. 저는 박 디렉터가 화를 내거나 범인을 색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낮게 깔렸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불타고 있는 건 한국 기업의 자산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군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로에서 흐르는 물로 누가 농사를 짓습니까? 여러분입니다. 그 농작물을 누가 먹습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자기 밥그릇을 깼습니다. 한국은 괜찮습니다. 우리는 다시 지으면 됩니다. 하지만 당장 오늘 마실 물이 사라진 건 바로 여러분입니다. 박 디렉터의 말은 비수처럼 그들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이 시설을 외국 회사의 거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 디렉터는 너희의 거지라고 선언한 겁니다. 주인의식을 깨우는 한마디였습니다. 우리는 이 수로를 고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직원들만으로는 며칠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 사이 작물은 다 죽겠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함께 고치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프랑스 광산에서 돌을 캐며 목마른 시절로 돌아가겠습니까?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찰서장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겨우 이 정도 인원으로 뭘 하겠소? 며칠은 걸릴 텐데 말이오. 그때였습니다. 군중 속에서 작은 체구의 소녀가 걸어 나왔습니다. 나소아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자기 키만한 삽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 밥그릇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나소아는 주저없이 흙더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검게 그을린 파이프 조각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모습이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나도 하겠소. 우리도 돕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청년들이 뛰쳐나왔습니다. 도구가 없으면 맨손으로, 바구니가 없으면 옷자락으로 흙을 퍼날랐습니다. 놀라운 건 그 무리에 험상궂은 표정의 갱단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주머니에 있던 칼을 버리고 대신 굴러다니는 파이프 렌치를 집어 들었습니다. 부끄러움이 그들을 움직인 겁니다. 수천 명이 달라붙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중장비로도 사흘은 걸릴 복구 작업이 사람의 물결 속에서 순식간에 진행되었습니다. 땀과 흙범벅이 된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패배감이 없었습니다. 내 것을 지킨다는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죠. 해가 질 무렵 끊어졌던 수로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밸브를 열자 쏴하는 소리와 함께 맑은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와! 함성이 사막을 뒤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춤을 췄습니다. 경찰서장은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져서 황급히 차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박도진 디렉터는 그 모습을 보며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보셨습니까? 처벌보다 무서운 게 책임입니다. 이제 이 수로는 경찰이나 군대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지킬 겁니다. 자기들의 피와 땀이 들어갔으니까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농장 주변에는 자경단이 조직되었습니다. 한국 직원이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현지 청년들이 스스로 조를 짜서 순찰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총 대신 삽과 몽둥이가 들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정규군보다 더 매서웠습니다. 프랑스와 중국이 막대한 돈을 쓰고도 얻지 못한 치안과 충성을 한국은 신뢰 하나로 얻어낸 겁니다. 하지만 적들은 더 교묘하고 더 거대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현지에서의 물리적 방해가 실패하자 이제 국가 대 국가의 싸움으로 판을 키우기로 작정한 겁니다. 마다가스카르 대통령궁으로 강대국들의 대사들이 줄지어 들어갔다는 첩보가 입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서울의 한국 본사로 청천벽력 같은 공문 한 장이 날아들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정부 암모프 개발 사업권 전면 재검토 통보. 이 소식은 한국 뉴스 속보를 타고 전파되었습니다. 서울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순히 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우리 기술자들이 피땀 흘려 사막을 옥토로 바꿔놨더니 이제 와서 뺏어가겠다고? 강대국들이 압력 넣었다면서? 이게 말이 되냐? 여론이 들끓자 청와대에서 긴급 회동이 소집되었습니다.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그리고 4대 그룹 총수들이 마주 앉은 원탁회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침통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프랑스는 EU 차원의 무역 제재를 언급하고 있고 미국도 쿼드 안보 협의체를 빌미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정부는 이미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어서 프랑스가 차관 회수를 협박하면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경제수석도 거들었습니다. 회장님들, 안타깝지만 이번엔 철수하는 게 좋겠습니다. 손실금은 정부가 공적 자금으로 일부 보전해 드리겠습니다. 더 버티다간 본진인 반도체나 자동차 수출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으니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볼펜 굴러가는 소리조차 들릴 정도로 정적감 돌았습니다. 그때 K그룹 회장이 정적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라니요. 못합니다. 회장님, 이건 비즈니스 논리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외교 전쟁입니다. 이길 확률이 0%라고요. 그러니까 더더욱 못 물러섭니다. 우리가 언제 확률 보고 사업했습니까? 조선소 지을 때도 반도체 만들 때도 확률은 0%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돈 몇 푼 벌자고 거기 가 있는 줄 아십니까? 자존심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심어놓은 희망을 우리 손으로 뽑으란 말입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의 단호한 어조의 분위기가 술렁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S그룹 회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동감입니다. 아프리카는 마지막 시장입니다. 여기서 밀리면 대한민국 경제 영토는 영원히 좁아질 겁니다. 프랑스가 돈으로 압박한다면 우리는 더 큰 비전으로 압도해야죠. 더 큰 비전이라니요? 대통령이 묻자 L그룹 회장이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밤새 만든 건소시험 계획안입니다. 이름하여 마다가스카르 미래 펀드.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초기 자본금 500억 달러입니다. 회의장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국가 예산의 10배가 넘는 돈이었죠. 정부 관료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미치셨습니까?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차관이 아닙니다. 학교 100개, 종합병원 10개, 스마트 항만과 철도, 이 모든 인프라를 우리가 건설하고 운영합니다. 그리고 수익을 마다가스카르와 5대5로 나눕니다. 우리는 자원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100년 먹거리를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전례 없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평소에는 치열하게 경쟁하던 기업들이 국익 앞에서는 하나의 팀이 되어 스크럼을 짠 겁니다. 자원을 착취하는 프랑스 대 미래를 함께 만드는 한국.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이 바보가 아니라면 누굴 선택하겠습니까? 이 소식은 전용기를 타고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로 날아갔습니다. 한국기업연합의 대표단이 도착하자 공항은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프랑스 대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500억 달러? 한국 기업들이 허풍을 떠는군.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은 현실적인 빚 탕감을 원해. 하지만 그의 예상은 빗나가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궁 앞 광장에는 아침부터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시위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태극기와 마다가스카르 국기가 함께 들려 있었죠. 안모프에서 1000km를 걸어온 농부들, 그리고 한국 기업의 지원을 받은 학생들과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코리아, 코리아! 함성이 대통령 궁 담장을 넘어 집무실까지 울렸습니다.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은 창가 커튼 뒤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쪽에는 당장 빚을 갚으라며 목을 조르는 프랑스와 미국, 다른 한쪽에는 함께 미래를 만들자며 손을 내미는 한국과 국민들의 함성, 정치적 생명이 걸린 선택의 기로였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각하, 연담 요청자가 있습니다. 지금 아무도 안 만난다고 했잖아. 프랑스 대사야? 미국 대사야? 아닙니다. 안모프에서 온 소녀입니다. 꼭 각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국민 대표 자격으로 왔습니다. 대통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녀? 안모프, 들여보내게. 잠시 후 흑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채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라수아. 그녀의 등장은 이 거대한 외교 전쟁의 판도를 뒤집을 결정적인 변수가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대통령 접견실의 육중한 마호간이 문이 열리고 흙먼지 묻은 작업복 차림의 라수아가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신발에는 아직 안모프의 붉은 흙이 묻어 있었고 거친 손에는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려한 정장을 입은 관료들과 경호원들이 그녀를 에워쌌지만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은 손을 들어 그들을 물렸습니다. 가까이 오너라. 할 말이 있다고 들었다. 라수아는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있는 건 한나라의 대통령이었지만 그녀의 등 뒤에는
수만 명의 안모프 주민들과 한국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장면은 국영방송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안모프의 농부 라수아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배가 고파서 붉은 흙을 파먹던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어 보였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죽어가던 자신의 동생 사진이었습니다. 접견실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프랑스는 100년 동안 우리 땅을 파헤쳤습니다. 그들이 가져간 건 보석이었고 우리에게 남겨준 건 구멍난 땅과 병든 폐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사람이 아니라 채굴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라수아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1년 만에 죽은 땅을 치유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던져주는 대신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아니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강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바로 며칠 전 한국인들과 현지인들이 함께 수로를 고치고 땀 흘리며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거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식구라고 불렀습니다. 밥을 같이 먹는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는 노예가 되어 배부르게 사느니 굶어 죽더라도 친구로 남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함께라면 우리는 굶지도 않고 노예가 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라수아가 갑자기 통역관을 바라보지 않고 서툴지만 또렷한 한국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밤새 연습한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진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친구입니다. 한국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제발 우리 친구를 쫓아내지 마세요. 그 서툰 한국어 한마디가 거대한 파동이 되어 접견실을 강타했습니다. 통역관의 목소리가 울먹거렸고 냉철하기로 소문난 대통령의 눈시울마저 붉어졌습니다. TV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거리에서, 식당에서, 안방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것은 어떤 화려한 외교적 수사나 경제적 협박보다 강력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호소였습니다. 대통령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라수아에게 다가가 그녀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부로 마다가스카르의 미래를 결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접견실을 울렸습니다. 우리는 프랑스와의 불평등한 계약을 파기합니다. 대신 대한민국 기업연합이 제안한 미래 펀드를 전면 수용합니다. 또한 오늘부터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지정하고 한국의 새마을 운동과 기술교육 모델을 우리 국가의 표준 발전 모델로 삼겠습니다. 광장은 떠나갈 듯한 환호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추며 코리아, 마다가스카르를 연호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프랑스 대사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대통령을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카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이건 프랑스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이 선택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함대가 어디 있는지 잊으셨습니까? 그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의 경고는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습니다. 외교전에서 패배한 강대국들이 이제 가면을 벗어던지고 진짜 힘을 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며칠 뒤 안모프 국경 지역의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숨막히는 상황. 세계 3대 강국의 군대가 동시에 안모프를 향해 진격해 오고 있었던 겁니다. 전원 전투 배치. 이것은 훈련이 아니다. 필리프 장군이 이끄는 프랑스 외인부대 기갑사단이 선두에 섰습니다. 명분은 자국민 보호와 테러 위협 제거. 하지만 진짜 목적은 한국의 시설을 무력으로 점거하고 기술진을 추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쿡쿡쿵, 쿡쿡쿵. 지축을 울리는 탱크의 궤도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한국 농장에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있는 거라고는 삽과 곡괭이, 그리고 100여 명의 한국 직원들과 수천 명의 현지 농부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벙커 안에서 박도진 디렉터에게 소리쳤습니다. 박 디렉터, 피해야 합니다. 저건 탱크라고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다 죽습니다. 하지만 박 디렉터는 이번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평온한 표정으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방송실, 준비됐나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전 세계가 보고 있을 때, 그때 틀어야 합니다. 준비 완료됐습니다. 좋습니다. 놈들이 사정거리에 들어오면 큐 사인 주겠습니다. 탱크 부대가 농장 입구 500m 앞까지 전진했습니다. 육중한 포신이 한국 캠프의 정문을 정조준했죠. 먼 바다에 있는 중국의 구축함에서는 미사일 발사대가 열렸고 하늘에는 미군 드론이 빙빙 돌며 레이저 표적 지시기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재채기만 크게 해도 전쟁이 터질 일촉즉발의 상황. 필리프 장군의 목소리가
고성능 확성기를 타고 사막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 측에 최후 통첩한다. 즉시 무장을 해제하고 시설을 비워라. 불응하면 테러리스트로 간주하고 발포하겠다. 카운트다운 10초. 10, 9, 8. 탱크 조종수들의 손가락이 발사 버튼 위에 올려졌습니다. 보병들은 소총의 안전장치를 풀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끝이구나. 이렇게 허무하게 꿈이 짓밟히는구나. 3, 2. 그때였습니다. 큐. 박도진 디렉터의 외침과 함께 농장 중앙에 설치된 가로 50m 크기의 초대형 LED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동시에 곳곳에 설치된 고출력 스피커에서 거대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군인들은 폭격이 시작된 줄 알고 본능적으로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건 굉음도 사이렌도 아니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너무나도 맑고 청아한 아이들의 노랫소리. 라수아와 현지 아이 100명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부르는 한국 동요.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전장의 살벌한 소음을 뚫고 퍼지는 그 순수한 멜로디에 탱크의 엔진 소리가 묻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대형 스크린에는 드론으로 촬영한 안모프의 현재 모습이 파노라마로 펼쳐졌습니다. 황량했던 붉은 사막은 온데간데 없고 끝도 없이 펼쳐진 푸른 밀밭이 바람에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탐스럽게 열린 붉은 토마토와 아이 얼굴만한 옥수수. 학교 운동장에서 해맑게 웃으며 뛰어노는 아이들. 그리고 그 옆에서 땀 흘리며 함께 일하는 한국인과 현지인들의 모습. 그것은 천국의 풍경이었습니다. 지옥이라 불리던 땅에 한국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탱크 조종수가 잔망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소총을 겨누던 보병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파괴하려는 대상은 적의 미사일 기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하지만 잊고 살았던 평화 그 자체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이번에는 신명나는 꽹과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갱. 한국의 사물놀이패가 농장 정문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창모를 돌리며 춤을 추는 그들의 뒤로 수천 명의 현지인들이 따랐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총 대신 꽃다발이, 수류탄 대신과 수확한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드셔보세요. 우리가 키운 거예요. 한국 형들이랑 우리가 만든 거예요. 아이들이 겁도 없이 탱크 위로 기어 올라가 군인들에게 토마토와 옥수수를 건넸습니다. 프랑스 군인들은 당황했습니다. 적군이 총을 쏘면 응사하라고 배웠지만 웃으며 다가오는 아이들에게 과일을 받으라는 명령은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한 병사가 떨리는 손으로 아이가 건넨 토마토를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사막의 태양을 머금은 달콤한 과즙이 입안에 퍼지자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맙소사 나는 도대체 여태껏 무엇을 위해 싸운 건가? 상황실의 모니터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미군 합참의장이 백악관에 긴급 보고를 타전했습니다. 각하, 작전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한국군이 저항이라도 하나? 신무기라도 꺼냈어? 아닙니다. 각하,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축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발포한다면 미국은 영원히 악마의 나라로 기억될 겁니다. 전 세계가 이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총구 앞에 꽃을 든 아이들, 탱크 앞에서 춤을 추는 농부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도 아름다운 반전이었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었습니다. 당장 군대를 철수시켜라. 한국을 건드리지 마라. 평화를 파괴하지 마라. 파리 샹젤리제 거리, 뉴욕 타임스퀘어, 베이징天安门 광장에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쏟아져 나와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치인들은 당황했습니다. 전쟁의 명분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겁니다. 결국 72시간의 숨막히는 대치 끝에 필리프 장군의 무전기에서 본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작전 중지. 반복한다. 전 병력 즉시 철수하라. 우리는 철수한다. 필리프 장군은 분통을 터뜨리며 쓰고 있던 베레모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하지만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완패했다는 것을. 한국은 총알 한 방 쏘지 않고 미사일 한 발 날리지 않고 세계 최강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문화와 진심, 그리고 생명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말이죠. 탱크가 굉음을 내며 뒤로 물러나자 안모프 대지에는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졌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마다가스카르 만세! 저는 그 순간 박도진 디렉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환호하는 사람들 뒤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승리의 기쁨 때문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지켜냈다는 안도감, 그리고 사람을 살렸다는 벅찬 감동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승리는 안모프라는 작은 지역을 넘어 전 세계의 질서를 뒤흔드는 거대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본부에서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거든요. 72시간의 비무장 대치가
한국의 완벽한 승리로 끝난 직후 전 세계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강대국의 군대를 돌려보낸 이 기적 같은 사건은 기존의 국제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었으니까요. 뉴욕 유엔 본부에서는 긴급 총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당초 의제는 마다가스카르 내전 위기였지만 회의가 시작되자 의제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형 개발 모델의 아프리카 확산이었습니다. 전 세계 190개국 대표들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연단에 오른 사람은 박도진 디렉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라수아였습니다. 그녀는 마다가스카르 청년 대표 자격으로 그리고 한국이 키워낸 희망의 증거로서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흑투성이 작업복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안모프의 붉은 흙처럼 뜨거웠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대한민국 대표단 여러분, 라수아의 목소리가 유엔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많은 나라가 우리 땅에 묻힌 희토류를 탐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돈을 줄 테니 땅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절했습니다. 왜냐고요? 그 돈은 부패한 관리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거나 서로를 죽이는 무기를 사는 데 쓰일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돈 대신 기술을 가져왔습니다. 무기 대신 학교를 지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땅에서 나온 희토류를 정당한 가격에 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수익금으로 총을 사지 않을 것입니다. 탱크도 사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한국처럼 그 돈으로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짓고 아픈 사람들을 위한 병원을 짓고 사막을 옥토로 만드는 스마트팜을 더 늘릴 것입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 할 수 있다는 정신으로 우리는 스스로 일어설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1분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대사였습니다. 고지어 마다가스카르 대사, 아프리카 연합 대표들이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회의장 전체가 기립 박수의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다가스카르의 기존 악성 채무를 전액 탕감합니다. 또한 한국 기업 연합이 주도하는 아프리카 그린펀드를 공식 승인하며 유엔 차원에서 1,00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그동안 서구 열강들의 눈치를 보던 주변국들이 앞다투어 한국에게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모잠비크 대통령입니다. 우리에게도 한국형 스마트 시티를 지어주십시오. 탄자니아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한국으로 유학 보내고 싶습니다. 케냐입니다. 우리 사막도 한국 기술이라면 바뀔 수 있습니까? 한국은 더 이상 동북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문명의 표준을 제시하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 우뚝 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극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엘리제궁에서 전 세계 생중계로 특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자존심 강한 프랑스가 식민지였던 나라와 아시아 국가 앞에서 고개를 숙인 겁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과오를 깊이 반성합니다. 우리는 마다가스카르에서의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방식을 배우겠습니다. 한국과 마다가스카르가 보여준 파트너십이야말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미래입니다. 프랑스도 그 길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국주의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장엄한 선언이자 공존과 상생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대한민국에 의해 열렸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저는 그 방송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총칼로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가 가고 마음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 머리에도 흰서리가 내려앉았죠. 저는 은퇴 전 마지막 여행지로 주저없이 마다가스카르를 선택했습니다. 10년 전 붉은 사막이었던 그곳이 어떻게 변했는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으니까요. 안타나나리보 공항에 내려 안모프행 고속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국 기술로 놓인 KTX급 고속열차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기억하던 것과 딴판이었습니다. 붉은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평선 끝까지 펼쳐진 초록색 대지, 그리고 그 위를 수놓은 은빛 태양광 패널과 스마트팜 돔들. 안모프역에 내리자 환영합니다라는 한글 간판이 저를 반겼습니다. 역 광장으로 나오니 거대한 입간판이 보였습니다. 안모프 그린시티 자매도시 대한민국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메인 도로는 현지어로 서울대로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거리 풍경은 놀라웠습니다. 하교하는 아이들은 태권도 도복을 입고 태권 하며 뛰어다니고 있었고 카페에서는 최신 K-팝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버스에는 삼성, 현대, LG 로고가 선명했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10년 전 굶주림과 절망에 빠져 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고 걸음걸이는 당당했습니다. 저는 곧장 농업부 장관 집무실을 찾았습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은 여성이 업무를 보다가 저를 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마이어 박사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머리가 많이 휘어지셨네요. 나소아였습니다. 10년 전 흙 묻은 삽을 들고 수로를 지키던 그 작은 소녀가 이제는 한나라의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장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소아 장관님, 정말 놀랍습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군요. 천지개벽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호호, 다 한국 덕분이죠. 박사님, 보여드릴 게 있어요. 같이 가시죠. 우리는 함께 도시 외곽의 연구단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희토류를 처리하는 시설이 있었지만 매연도 소음도 없었습니다. 모든 공정이 친환경적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었으니까요. 그 공원 한가운데 작은 오두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저희의 정신적 지주가 계신 곳입니다. 오두막 문을 열자 텃밭에서 호미질을 하고 있는 노신사가 보였습니다. 낡은 밀짚 모자에 흙 묻은 작업복. 10년 전과 똑같은 모습의 박도진 디렉터였습니다. 그는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가는 대신 이곳에 남아 명예 농업고문으로 일하며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허허, 이게 누십니까? 마이어 박사님 아니십니까? 그는 흙 묻은 손을 옷에 대충 닦고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아직도 여기서 흙장난 중이십니까? 제 농담에 그가 껄껄 웃었습니다. 이게 제 천직입니다. 박사님, 저기를 보십시오. 그가 가리킨 곳에는 수백 명의 현지 아이들이 견학을 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박도진 디렉터를 보자마자 할아버지 하고 달려와 안겼습니다. 나소아가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저분을 안모프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한국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 어머니라고 부르죠. 나소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박사님, 과거의 강대국들은 총을 들고 와서 우리 땅을 뺏으려 했지만 한국은 삽을 들고 와서 우리에게 땅을 되찾아줬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겁니다. 제 아이에게, 그리고 그 아이의 아이에게도 가르칠 겁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었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누군가의 식민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과 마다가스카르가 진심이라는 벽돌로 쌓아 올린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우정의 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마다가스카르의 붉은 사막을 초록빛 기적으로 바꾼 대한민국의 가슴 벅찬 이야기 어떠셨나요? 누군가는 이것을 그저 듣기 좋은 동화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어딘가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한국의 정을 심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는 것을요. 대한민국의 선한 영향력이 전 세계에 더 널리, 더 깊이 퍼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잊혀진 땅에 희망을 심은 우리 기술자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작은 클릭으로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감동적인 대한민국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가슴 뜨거워지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